제 생일엔 요즘 누가 칠순 챙겨요. 돈도 없는데라며 외면하던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칠순엔 당당히 몰디브로 떠났습니다. 더 뼈아픈 건 그 여행비가 제가 몰래 보태준 카드빚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친정이랑 시댁은 급이 다르다는 말까지 덧붙였을 때 제 마음속 마지막 끈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의 정신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어떻게 며느리 정신머리를 고쳐줬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이후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70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박한 상차림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건강만 하세요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살짝 바라봤어요. 아들 최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 장서영은 화장대 앞에서 이것저것 발라가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꺼낼까 고민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가 내 칠순인데 우리 가족끼리라도 작은 자리 하나 해볼까? 아들이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화장대에서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칠순잔치 같은 거 해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쓸쓸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 박영자는 저번 달에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렀고 옆집 할머니도 자식들이 호텔에서 가족 모임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는데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무도 어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 나도 변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서운함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잔치를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그런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칠순이라는 건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의미 있는 날인데 그것조차 귀찮아하는 며느리를 보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겉보기에는 항상 말끔하고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나가고
핸드백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아들 준호가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살 정도는 아닌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핸드폰 화면에 KB카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택배를 받는 횟수가 유난히 많았어요. 명품 브랜드 상자들이 현관에 쌓여 있는 모습을 자주 봤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나가면 적어도 10만 원은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조금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300만 원 정도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사실 제가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요. 준호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다고 빨리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처음에는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지더라고요. 며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쇼핑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들고 오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몇십만 원씩 쓰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였어요. 여행도 자주 갔어요. 친구들과 제주도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면서 호텔에서 스파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몰래 갚아준 카드빚이 벌써 2천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거의 다 털어서 도와준 셈이었어요. 매번 며느리는 정말 죄송하다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갚아지기는커녕 빚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며느리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투도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치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이 알게 되면 가정에 분란만 올까봐 말도 못했죠.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대로 계속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며느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며느리의 씀씀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저녁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와 배추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뭘 해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흥분한 듯한 톤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빠 칠순이라서
온 가족이 몰디브 가기로 했다니까. 그 순간 손에서 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몰디브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사흘 동안 리조트에서 지낼 거야. 아빠가 워낙 해외여행을 좋아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시고 가려고 해. 비행기표만 해도 한 사람당 200만 원 넘게 나왔어.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칠순의 온 가족이 몰디브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요. 제 칠순에는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냐고 해놓고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요즘 누가 칠순잔치 같은 걸 하냐고 말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그렇게 신이 나서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됐어요. 응, 남편도 완전 좋아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우리 아빠도 평생 몰디브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벌써부터 설레신다고 하셔.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같은 칠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데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아, 맞다. 이번에 카드로 결제할 건데 한도가 좀 부족해서 걱정이었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셔서 여유가 생겼어. 정말 다행이지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그동안 아들 몰래 갚아준 그 돈으로 며느리가 카드 한도를 늘려서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비를 결제했다는 뜻이었어요. 제 돈으로 카드값 내라고 준 그 돈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저한테는 칠순잔치 한번 해달라는 말에 돈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던 거였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어려워할 때마다 마음 아파서 도와줬는데 그 도움으로 친정 식구들과는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한테는 그런 대우를 하다니요. 며느리 통화가 끝날 때까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찬이 맛있다며 먹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칠순 여행 일정 확정됐어.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이야. 아들도 좋다고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니까 재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친정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제 칠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네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계속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너희 정말 서영이 아버지 칠순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아들이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계획이 있긴 해요, 엄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싶었죠.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니? 몰디브 여행이면 얼마나 비싼데. 아들이 시선을 피하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자기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카드 빚을 제가 몰래 갚아준 걸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며느리는 저한테서 돈을 받아서 카드 빚을 정리하고 그걸로 카드 한도를 늘려서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아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내가 카드를 좀 많이 써서 여행비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줬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며느리가 평소처럼 화장대 앞에 앉아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제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는 차마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제 칠순에는 돈 없다고 하면서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해외여행을 가다니요. 그것도 제가 대신 갚아준 카드빚 덕분에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은 회사 동호회 모임에 나가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몰디브 여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행용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한 잔 우려서 며느리 앞에 놓아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서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친정아버지 칠순에 해외여행 간다면서? 그런데 내 칠순에는 왜 돈 없다고 했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 친정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고 아버지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셔서요. 며느리의 대답에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칠순인데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럼 내가 여행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나도 칠순은 처음인데 뭔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하고 어머니는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이 다르다고요? 체면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이 다르다고? 그럼 그동안 네가 카드빚 갚으려고 나한테 빌린 그 돈들은 뭐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부탁드린 거잖아요. 어머니도 흔쾌히 도와주셨고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일시적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그 돈을 갚기는커녕 더 빌려달라고만 하면서 일시적이라고 하다니요.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들켰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살기 어려워서요. 어머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연금이라고 해도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남짓한 돈이었어요. 그것도 생활비로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제가 며느리를 도와준 건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 한 일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잖아요. 너무 옛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급이 다르다는 말, 체면이 있다는 말, 그리고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라는 말까지 모든 말이 저를 무시하는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제게 받은 도움은 벌써 잊어버리고 이제는 저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는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행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큰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비키니며 원피스며 온갖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넣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속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몰디브 날씨 진짜 좋대. 우리 아버지도 벌써부터 설레신다고 하셔. 아들도 기대된다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서글펐습니다. 며느리 친정 일에는 그렇게 들뜬 모습을 보이면서 제 칠순에 대해서는 왜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여행용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새로 산 명품 가방도 메고 있었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인사를 할 수 있다니요. 아들도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잘 지내고 계세요. 선물 사올게요. 잘 지내라고요? 선물을 사온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돈으로 그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저한테는 비웃음으로 보였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후 정말 허무했어요. 텅 빈 집안에서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에 여행 사진들이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공항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셀카까지 다양했죠. 가장 어이없던 건 며느리가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사진이었어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선물 하나씩?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이 선물을 하나씩 산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대신 갚아준 카드빚 덕분에 말이에요. 저녁에는 몰디브 리조트에 도착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서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도 있었고요. 사진 밑에 적힌 글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이런 천국 같은 곳에 와서 힐링하는 중. 역시 가족여행이 최고. 가족여행이 최고라고요? 애초에 저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겠죠. 제 칠순에는 가족여행은커녕 집에서 조용히 보내라고 했으면서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이런 호화여행을 가다니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둘째 날에도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스노클링하는 사진,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를 먹는 사진, 스파를 받는 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든 사진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사진 밑에 적힌 글은 이랬거든요. 진짜 인생 여행. 이런 럭셔리한 경험은 처음. 럭셔리한 경험이라고요? 제 돈으로 하는 럭셔리한 경험 말인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칠순잔치 한번 해달라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몰디브에서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요. 며느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마음 아파서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저를 무시하고 이용만 하다니요. 이제는 제가 변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미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제게는 급이 다르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김영우 법무사는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분이었는데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법무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선생님, 제가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동안 며느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카드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이제는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재산이 며느리한테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보니 주택연금 가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가입하시면 집이 주택 공사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할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주택연금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김 법무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원하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럼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지만 보통은 거의 남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입 즉시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중에 어떤 시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거야말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김 법무사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시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 명의의 재산이니까 어르신이 결정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동의 따위는 구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 결심은 확고해요. 며느리가 저를 호구로 보고 이용만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둬야 하나요? 김 법무사가 제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는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주택공사로 찾아갔어요. 주택공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시세가 꽤 나가네요. 월 연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네, 진행하겠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택연금 가입 신청을 완료했어요. 며칠 후 주택공사에서 집 감정평가를 위해 직원이 나왔고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 집은 절대 손에 넣을 수 없게 된 거니까요. 공사 직원이 마지막에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이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공사 소유가 되었으니까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서영아, 이제 네 카드 빚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 그리고 내 집 상속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둬라. 며느리가 몰디브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기다려졌어요. 제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니까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싶었어요. 주택연금 가입 절차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본사로 직접 가서 최종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며느리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거니까요. 담당 직원인 박민수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이제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을 가족분들께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알려두라는 말에 저는 씩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해도 소용없게 되었거든요. 제 재산에 대한 헛된 꿈은 아예 접어도 된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서 통장 정리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카드빚을 갚느라 거의 바닥났던 적금 통장을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며느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집에 와서는 며느리가 그동안 빌려간 돈의 목록을 정리해 봤어요. 수첩에 하나씩 적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그 목록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영아, 내가 그동안 나한테서 받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를 무시했구나. 이제는 한 푼도 더 받을 수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카드빚 때문에 어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모든 걸 밝힐 때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거든요.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었죠. 그래도 이제는 아들도 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슈퍼 사장인 김정순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분이랑 아드님은 여행 가신 거예요? 요즘 집에 혼자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며느리 친정아버지 칠순이라서 몰디브로 가족여행 갔어요. 와, 몰디브라니 정말 좋겠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부모님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한테는 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어머니인 저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김 사장님은 모르시겠죠. 라며 속으로 말해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며느리가 보낸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신이 나서 돈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카드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며느리가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기다려졌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이용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달이 참 밝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정말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며느리가 돌아오면 정말 재밌어질 거야. 그동안 나를 호구로 본 대가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으니까요. 드디어 며느리와 아들이 몰디브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후 3시쯤 택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런데 표정만은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며느리가 거실에 캐리어를 놓으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 다녀왔어요. 몰디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라고요? 제 돈으로 다녀온 여행이니까 정말 잊을 수 없겠죠. 아들 준호도 뒤따라 들어와서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없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장인어른도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며느리가 캐리어를 열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했어요.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투명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리조트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스파도 받고, 스노클링도 하고,
정말 다 해봤어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완전한 만족감이 느껴졌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치밀더라고요. 제 칠순에는 그렇게 차갑게 거절해놓고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와서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꺼내면서 계속 떠들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몰디브 특산품인 코코넛 오일이랑 차 같은 거예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왔어요. 선물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겨우 몇만 원짜리 소품들이더라고요. 몇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와서 저한테는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수고했겠다. 아들도 옆에서 덧붙였어요. 엄마, 저희가 찍은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제 칠순은 의미 없는 시간이란 말인가요? 같은 칠순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 보세요. 저희가 선셋 크루즈 탄 거예요. 바다 위에서 보는 석양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즐거운 시간이 제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에 속이 쓰렸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여행 이야기만 했어요. 몰디브의 음식이 어땠다, 날씨가 어땠다, 사람들이 어땠다 하면서 끝없이 떠들어댔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카드 청구서를 받아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또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텐데 그때가 바로 제가 준비해둔 걸 보여줄 때죠. 며느리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이용만 해도 계속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여전히 몰디브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카드 청구서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지? 계산이 안 맞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동안 제 돈으로 카드 빚을 갚아서 한도를 늘렸는데 이제는 그 한도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카드 청구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요. 여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혹시 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2,500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아들 준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2,500만 원? 서영아,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산 거야? 며느리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행비랑 쇼핑한 것들, 그리고 리조트에서 이것저것.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며느리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서영아, 너희 둘 다 이리 와.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혹시 또 도와준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기대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서영이 네가 그동안 나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니? 정확히 2,400만 원이야. 네가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다 털어서 준 돈이지.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기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들통난 거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 준호야. 잘난 며느님이 그동안 나한테 몰래 와서 카드빚 갚아달라고 계속 돈을 빌려갔어.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한 번에 1,500만 원까지 빌려간 적도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져 물었어요. 서영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으면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왜 계속 더 빌려갔어? 그리고 내 칠순애는 돈 없다고 하면서 내 친정아버지 칠순애는 몰디브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거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너희 둘 다 잘 들어도 내가 이미 이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시켰어. 이제 이 집은 내 것도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공사에서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너희한테 상속할 집은 이제 없다는 뜻이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이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 이제부터 네 카드빚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호구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저는 그 말에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회?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 나를 무시하고 이용만 했잖아. 이젠 너무 늦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이제야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아들 준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빨간 눈으로 제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카드도 다 끊고 절약해서 살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쓰럽긴 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얘 이미 늦었어.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급이 다르다고 체면이 있다고 했던 말들 말이야. 며느리가 더욱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들도 옆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서영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저도 앞으로 더 잘 관리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안 돼. 이미 주택연금 계약도 끝났고
내 마음도 정해졌어. 너희는 이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야 해. 그날부터 며느리와 아들은 급하게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카드빚이 워낙 많아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전세금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제 신용도가 너무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기대서 카드빚을 갚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해진 거죠. 아들도 회사에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며칠 후 며느리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사정했는데 절대 안 도와준다고 해요. 그동안 몰디브 여행으로도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자기들도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결국 등을 돌린 거였어요. 몰디브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정작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거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임시로 고시원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동안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작은 고시원 방 하나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한 달 후쯤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마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준호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잖아. 앞으로는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 정말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서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의 카드빚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어요. 최저 생계비도 겨우 마련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는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비싼 곳에서만 만나던 친구들이 며느리 사정을 알고 나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 거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창가에 앉아서 단풍이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연금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여유로운 기분이 드는 거겠죠.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제 내 노후는 안정적이고 며느리한테 휘둘리지도 않아.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인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표정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많이 힘들었지? 아들이 거실에 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차근차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영이 카드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법정에서 채권자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회생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며느리 상황이 그 정도까지 심각했던 건가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서영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계속 독촉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법정 관리를 받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까지 고생시킨 게 미안했거든요. 아들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엄마 서영이 친정에서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몰디브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 요청하니까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글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겠다. 우리도 우리 앞가림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친정도 결국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서영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은 게 다행이었죠. 준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네, 엄마. 이제 서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명품만 찾던 사람이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요. 외식도 전혀 안 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 거니까요. 아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신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만약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서영이는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통쾌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이용만 했던 며느리가 결국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된 거니까요. 제 칠수는 무시하면서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몰디브 여행을 갔던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은 거죠. 며느리는 이제 개인회생으로 몇 년 동안 법정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동안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살던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 거죠.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서영아, 이제 알겠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만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해줬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제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주택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통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시원하고 평온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네, 정옥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옥 할머니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